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책을 더 이해하며 읽기 위해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고, 올리는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몇 편의 책을 올리며 아차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써놓은 글은 사실 내가 더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주옥 같은 작가들의 글을 내가 요약이랍시고 엉뚱하게 표현해 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며 그 생각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어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점점 책의 내용 전체를 들려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의 취지가 바쁜 일상을 사시는 분들께 그나마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런 책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 필요하신 분은 전체를 다시 읽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요약을 계속하려 합니다. 올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하여 군말과 이것만은 꼭 해봐요는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1부 지은이 최 사장. 소제목 우리는 타인에게 닿을 수 있는가? 관계에 대하여. 타인과의 관계,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다. 하나의 수학 문제가 있고 수학 전공자가 이렇게 말한다. 이 수학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동일한 수학 문제를 보고 영혼까지 문과생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수학은 어렵다. 내가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말한 의미는 후자에 가깝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외부의 타인에 닿을 수 있는지를 의심한다. 내가 도달한 잠정적인 결론은 자아 밖에 외부 세계가 존재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눈앞에 드러나는 세계는 내 마음에 의해 재구성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엉뚱한 상상이 아니다. 서구의 관념론 철학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인들이 중요한 결론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세계가 자기 자신에 의해 재구성된 자아의 세계임을 지혜롭게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낯설다. 그것은 상식적이고 평균적인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현대인에게 이 문제가 한 번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일수록 사회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세계가 자아의 내면이라는 관점에 심취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실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었다. 타인은 어디에 있는가? 타인은 세계의 일부이고 따라서 나의 내면에 있다. 물론 내 외부에 세계도 없고 타인도 없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 눈앞에 드러난 세계와 타인이 적어도 실제의 세계와 타인과는 큰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그림자에 가깝다.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왜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글을 쓰는가?
그것은 내가 믿기 때문이다. 외부에 나처럼 자의식을 가진 타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어느 정도나마 닿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소통이라는 것이 슬프게도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수화 같고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 오고 가는 외침 같을지 모르지만 나의 언어가 정제되고 다듬어져서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의 미묘함을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관계의 아득함, 소통의 노력이 온갖 오해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이해, 이것이 외로움의 본질이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타인에게 닿을 수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외로워지거나 타인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속이며 매번 좌절하거나.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는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다. 그리고 이 책은 가장 어려운 분야에 대한 탐구 결과이고 고독한 무인도에서 허황된 기대와 함께 뛰어보내는 유리병 속의 편지다. 이것이 당신에게 닿기를. 소제목, 사랑은 떠나고 세계는 남는다. 이별에 대하여. 오랜만에 나타난 후배의 눈매는 차분해져 있었다. 친구들이 후배에게 연인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녀는 구김없이 투명하게 웃을 뿐이었다. 얼마 후 그녀는 조용히 먼저 가보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괜찮은 거지? 내 물음에 그녀는 어정쩡하게 일어서다 멈춰섰다. 잠깐의 시간 동안 깊게 생각한 듯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깊어졌고 건강해 보였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당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주어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라는 것이 우선 존재하고 다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그 위를 밟고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세계와 자아의 선후 관계가 명확한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세계의 존재는 나의 존재보다 앞서는가?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같으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세계가 언제나 나의 눈 앞에서만 펼쳐 드러나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세계는 단 한 번도 나의 시야를 벗어난 적이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세계는 자아라는 그릇 안에 담긴다. 굳이 세계와 자아의 선후 관계를 말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근원적이다. 동근원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라고 분리해서 말할 수 없고 두 가지가 서로 원인이 되는 동시에 결과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동근원적이라고 답하는 것이다. 세계는 언제나 자아의 세계다. 객관적이고 독립된 세계는 나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해석한 세계에 갇혀 산다. 그러므로 만남이란 놀라운 사건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것은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일 거다. 폭풍 같은 시간을 함께하고 결국은 다시 혼자가 된 사람의 눈동자가 더 깊어진 까닭은 이제 그의 세계는 휩쓸고 지나간 다른 세계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더 풍요로워지며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워진다. 소제목.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울어본 적 있는가? 연애에 대하여.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대면한 적이 있는가? 그 불쌍한 사람은 고독하고 적막한 공간에 던져져 혼자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나라는 존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회사와 학교와 사회와 국가라는 거대한 집단 속 하나의 구성원일 뿐. 그렇게 사회는 우리를 다그친다. 대중으로 남아있으라. TV 속의 주인공들에게 열광하고 직장 내 높으신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시장의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여라. 그래서다 연애를 한다는 것이 놀라운 까닭은 가슴이 무너진 날 그 사람에게로 가자. 그의 얼굴과 맑은 눈동자와 나를 반기는 미소를 보자.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이 밤을 보내는 거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일상의 하찮음은 주변부로 사라진다.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도 놀라운 일이다.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 이것이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다. 이제 그의 지평은 나의 지평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결국 나의 세계와 겹쳐진다. 나는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기존의 세계에는 없던 신비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그의 향기, 그의 옷까지, 그의 가구들, 그의 세계관. 나는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가 하는 말을 따라하며 그의 세계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다. 그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세계는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세계는 넓어지고 두터워지며 그렇게 나는 성숙해 간다. 물론 우리는 다시 고독해질 것이다. 아무래도 세상은 녹록지 않고 내 마음 같은 걸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사회는 우리를 다그칠 것이다. 대중으로 남아있으라. 세상의 다른 주인공들에게 고개 숙여라.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대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끔 다시 힘들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기억이 우리를 보호할 테니까. 우리는 거울 속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의 겨울과 몇 날의 밤을 보내고 다시 봄이 찾아온 어느 맑은 날. 우리는 또다시 운명처럼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게 될 것이다. 소제목. 여행할 시간 30년이 주어진다면. 인생에 대하여. 엘을 만났다. 엘은 군대 후임으로 지금은 종로의 조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꽤 오래 일하지 않았나? 다른 하고 싶은 게 있다며? 더 급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래도 한 사람은 안정돼 있어야죠. 몇 년 더 다녀야겠어요. 이유는 명확했다. 아내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는 평소에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 아내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다. 조금 쉬다 보니 아내도 생각이 많아지나 봐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1, 2년 세계 여행이나 갔다 오자고도 하네요. 갔다 와. 엘에게 내가 한 말이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며 젊은이들에게
세계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어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 기반이 남아있는 다급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충동적으로 내던져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래서 궁금하다. 도대체 삶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나는 이에 대한 해답을 고대 이집트의 유물에서 발견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정답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해석은 될 수 있겠다.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이집트의 도시 옥시 링쿠스의 유적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담긴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어서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량의 유물들은 외곽 지역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의 건조한 날씨는 쓰레기 더미를 거의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고 덕분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친숙한 것들을 발굴해낼 수 있었다. 연애편지, 초대장, 비용청구서, 임대 계약서 등. 옥시 링쿠스의 유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재산을 세세하게 정리한 메모였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밀 20포대, 소 2마리, 기름, 그리고 빵. 흐릿하게 남은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며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의 이집트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했다. 만약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고대 이집트로 가게 된다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곳에서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일정이라면 말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만약 그래야 한다면 당신은 30년의 시간 동안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열심히 노동하고 재산을 모으고 이를 기록하고 만족하고 아쉬워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 광활한 사막과 푸르른 하늘과 생명 같은 강줄기와 그것에 기대어 자리한 오래된 마을과 그 속에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고 추억을 만들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날 가져갈 자신만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말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이곳에서의 여행도. 가끔 인생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를 가늠해 본다. 30년 혹은 40년 정도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된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돌아가는 날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가야 할지를.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다. 어느덧 어른스러워진 동생에게 더 어른스러워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많은 노동의 결과물을 모으기 전에 여행을 시작해보라고 말해준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이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가? 소제목, 열심히 살아도 괜찮은가? 노력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한 가지에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다. 공무원 준비, 토익 시험, 새로 시작한 사업 등.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심은 병이다. 한눈 팔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리라. 천성이 성실한 이들은 자신을 다독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 성실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탓하지 않는다. 실패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로 삼은 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통념과는 반대로 흔한 것은 이들이다.
한 가지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한 가지 목표에 모든 것을 거는 행위다. 이들이 한 가지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들이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여서가 아니라 반대로 이들이 나약해서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한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는 적처럼 우스워 보이는 적은 없다. 세상은 이들을 쉽게 쓰러뜨린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쓰러진 이유를 오해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재도전을 다짐하며 또다시 이렇게 말한다. 예전에 나는 모든 것을 걸지 않았어. 라고.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거는 이가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과 정성이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음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대답은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이 생각은 가능성이 없다. 객관적으로 말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가정과 학교의 보호 속에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갖는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과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제대로 된 선택으로 시작하지 못할 것임을, 따라서 다른 길과 다른 가능성을 마음에 품은 채 느슨하게 출발해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목표점으로 향하는 중간 어딘가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했었구나. 이제 당신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선택해야 한다. 계속 걸어갈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주위를 둘러보고 걸어오는 동안 발견한 풍경들을 감상하며 이곳에 도달했다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걸을 것인가, 쉴 것인가,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길가를 둘러보며 여유 있게 걷는다는 것. 그것은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기 위해 신중히 걷는 것이다. 당신 앞에 세상은 좁은 길이 아니라 들판처럼 열려 있다.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목표점이 아니라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들판이다. 발 아래 풀꽃들과 나비들과 시원해진 바람과 낯선 풍경들. 이제 여행자의 눈으로 그것들을 볼 시간이다. 소제목, 부재를 사는 사람, 존재를 사는 사람. 시간에 대하여. 시간은 신비하다.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다만 물질 세계에서 체험하는 시간은 단일한 방향성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어쩐지 시간에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언제나 과거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간다. 현재의 시간은 언제나 과거의 결과이고 동시에 미래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시간의 방향성, 인과성, 선후 관계는 상식적이다. 하지만 상식적인 시간과는 나 이외의 모든 것, 즉 사물, 동물, 타인에게는 적용되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나의 시간은 중첩되고 역행하면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내면에서 원인이 되는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다.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현재는 미래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이는 현재에 살지만 다른 이는 과거에 살고 또 다른 이는 미래에 산다. 나는 과거에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두 종류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 속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움 속을 살아간다. 그의 과거는 강력하게 현재와 미래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의 과거가 된다. 나는 미래에 사는 사람들도 만난다. 그들 역시 두 종류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 속에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불안 속을 살아간다. 그의 미래는 강력하게 그의 현재와 과거를 잠식하여 그의 인생 전체는 하나의 미래가 된다. 또한 극단적으로 먼 미래나 먼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 즉 죽음 이후나 탄생 이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부재를 살아간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음, 무, 이곳이 아님, 피안, 초월을 현재로 당겨와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삶이 가능할 리 없다. 내가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미래의 죽음을 끌어와 현재를 살아간다. 현재의 삶에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잠식하고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이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과학의 주장은 합리적인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괜찮은 태도인가? 혹은 죽음 이후에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 태도는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생각한다. 그 어떤 질문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음을.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한다. 부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존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음을. 부재에 대한 사유는 현재의 나를 무기력하게 잠식하는 동시에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갈구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된다. 소제목: 모든 관계는 통증이다. 통증에 대하여. 위경련이 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약이 듣지 않아 고통을 꼬박 감내해야만 한다. 그럴 때면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옆으로 웅크리고 누워 그저 아파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진맥진하며 통증과 상념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 속을 헤매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말이다. 신체가 나에게 건네는 말, 입이 없는 신체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에게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통증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증은 자아와 신체가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이다. 나는 통증을 통해 비로소 내 신체의 내면을 보고 신체는 통증을 통해 내면을 보는 나를 본다. 나와 나의 신체가 그러하듯 나와 타인도 통증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나에게 가깝고 소중한 것일수록 통증은 더 직접적이었고 나에게 먼 것일수록 통증은 간접적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세계는 통증을 기준으로 재편된다고 하겠다. 나의 몸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족, 친구와 동료의 고통은 원초적으로 느껴지고 타 민족과 인류를 넘어 세계 전체로 나아가는 고통은 너무나 멀고 희미하게 느껴지지 않던가? 그것은 다행인 동시에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다행인 것은 이로 인해서 작은 개인이 세계의 고통이라는 무거움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고통을 방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십억 명의 인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넘치고 다른 이에게는 부족한 이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의 본질은 원죄의 결과나 사회제도의 불완전성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하게도 멀리 떨어진 고통이 나에게 강렬히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의 거대한 통증이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직접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나의 고통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져 머나먼 타자에게 전달되고 세계의 고통은 거대한 이야기로 정리되고 다듬어져 나의 영혼을 일깨운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고 세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민한 감수성으로 보편적 윤리와 은폐된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야기. 이것이 세계의 둘레와 경계까지 나의 감각을 확장하고 결국 세계의 고통을 내가 감지하게 된다. 위 경련이 만들어내는 통증 위에 누워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던 나는 나에게 아직 닿지 않은 세계의 통증까지도 그렇게 쓸데없이 더듬어 보았다. 소제목. 낡은 벤치를 지키는 두 명의 군인 이야기. 믿음에 대하여. 이 이야기는 군복무 시절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노년의 지휘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기억을 더듬어 당신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부대를 시찰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숲으로 가려진 공간에 낡은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있고 그 벤치를 두 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다. 대대장이 병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병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물었다. 왜 병사들이 나무 벤치를 지키고 있나? 그것도 두 명씩이나. 중대장은 이것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부대의 임무라고 말했다. 대대장은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임무를 쉽게 없앨 수도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어도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한두 해 지나고 부대에 익숙해졌을 때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부대를 지휘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대대장은 최선을 다했고 존경받는 지휘관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 사건은 잊혀갔다. 대대장은 새로운 인사 명령을 받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대를 시찰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 낡은 나무 벤치 하나를 두 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대대장이 물었고 병사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심적 위안을 준다.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 나는 그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안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님을.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담론 속에는 자생적으로 자라난 비합리성이 들어있다. 종교, 전통, 관습, 윤리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진리 속에 무수히 많은 오해와 우연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복잡성이다. 거짓만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 안에 진리가 섞여 있을 경우 혹은 진리 안에 거짓이 섞여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심리적 위안보다 진실의 이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부터 벤치의 비밀을 당신에게 말해줄까 한다. 아주 오래전
부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모든 부대는 병사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서 부대 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업무가 내려온다. 그래서 벤치를 만든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상급부대 연대장이 부대를 시찰한다는 통보가 왔다. 그때 당시 대대장의 눈에 이 낡고 빛바랜 벤치가 들어왔다. 페인트 칠을 하게 시켰는데 병사들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벤치에 앉아서 이를 더럽히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24시간 한 명씩 근무를 서도록 교대 명령서를 작성하였다. 며칠로 끝날 일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공식화되어 버렸고 그 후 인근 부대에서 경계 근무 사고가 있었고 모든 경계 근무는 2인 1조로 움직이라는 명령으로 이곳 역시 그 명령에 따랐다. 무수히 많은 계절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교체되었으며 시대가 변했지만 부대의 규칙과 질서는 반복되고 이어졌다. 이것이 낡은 벤치가 2명의 병사에 의해 지켜진 이유였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벤치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책을 읽기 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가끔 일어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투명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상상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그 원을 아무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려 했던 나의 무모했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그 세계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나의 세계와 같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휘저었던 행동도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나의 원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고 세계에 밀어놓고 있었던 나의 원 안은 오히려 나의 방만으로 황폐해졌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눈 감으면 없어질 나의 우주를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끝의 그 무엇과 교감을 하는 시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의식 가장 아래의 또 다른 나와 만나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내가 되기를 희망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여러분을 만날 준비 하나를 끝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